이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이 살고 있지만 말 한마디 할 곳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내는 이미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고 뉴스 소리는 컸지만 제게 건네는 말은 없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그 한마디를 기다렸지만 그런 질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일만 하다가 집에 남았을 뿐인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 집에서 말을 걸면 눈치 보게 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빈둥거린다는 소리를 듣고 무슨 말을 꺼내면 쓸데없는 소리 말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집안에는 제 이야기를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아내의 마음은 또 다릅니다. 남편이 집에 있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면 제가 나쁜 아내가 되는 것 같았고 혼자 삼키자니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 혹시라도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면 그건 제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당신도 같은 시간을 지나오고 있다는 뜻일지 모릅니다. 남편이 은퇴하던 날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두 분이 여행도 다니시고 좋겠네요. 그 말들이 그때는 참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퇴직은 회사에서는 끝이지만 집에서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편은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고 아침마다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늘 혼자 맞이하던 아침이었습니다. 라디오를 켜고 천천히 밥을 먹고 설거지 끝낸 뒤에 하던 그 시간 말입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밥이 좀 싱거운 것 같아. 반찬이 어제랑 비슷하네. 그릇은 그쪽에 두는 게 아니야.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30년 넘게 밖에서 고생했으니 집이 낯설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은 하루가 되고 하루는 한 달이 되었고 어느새 저는 하루 종일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남편이 분명 도와주려는 마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겠다며 부엌에 들어오고 빨래를 널겠다며 베란다를 서성였습니다. 그런데도 일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왜 굳이 지금 해? 내가 보기엔 이 방법이 더 나아. 말은 도움처럼 들렸지만 느낌은 감시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쉬는 사람이 아니라 늘 평가받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마트에 다녀와도 잠깐 TV를 보다가도 항상 등 뒤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짜증이 늘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사소한 일에 화가 났습니다. 냄비 뚜껑 소리, 리모컨 버튼 소리, 작은 한숨 소리에도 가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나무랐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남편은 아무 잘못 없어.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저는 착한 아내였습니다. 아니, 착해야만 하는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은퇴한 뒤부터 제 마음속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매일 저를 흔들었고 다른 하나는 그 목소리를 눌러버렸습니다. 너무 답답하다. 그러면 곧바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나도 좀 쉬고 싶다. 그러면 다시 남편은 평생 일하지 않았느냐? 저는 제 감정을 느끼기도 전에 항상 먼저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상대에게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떻게 행동해야 문제없는 하루가 될지부터 계산했습니다. 말을 줄일지 웃을지 아니면 아예 조용히 있을지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제가 조심하면 할수록 남편의 말은 더 많아졌습니다. 요즘 표정이 왜 그래? 집에 있으니까 사람이 우울해 보여. 밖에 좀 나가. 그 말들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제게는 지적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이미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나가면
설명해야 할 것 같았고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았고 그 모든 과정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와 점심을 먹자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래, 다녀와. 그런데 저녁은 뭐야? 그 한마디에 저는 외출이 죄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놀러 가는 사이 집을 비워두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식당에서 친구를 만났지만 대화에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시계만 계속 보았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을 기다리게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 질문에 아무 답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아이들과 손주들이 모인 자리에서 찾아왔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엄마가 좀 예민해졌어. 내가 집에 있어서 그런가 봐. 모두 웃었습니다. 농담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서 저는 완전히 투명해졌습니다. 아무도 제 표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물이 넘쳐 흘렀고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최근에 본인만의 시간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저는 오래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제가 저를 너무 오래 모른 척 해왔다는 사실이 너무 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제 머릿속에 처음으로 떠오른 단어는 이혼이 아니라 거리였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파괴가 아니라 잠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나이에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아이들은? 그 모든 생각 끝에 저는 또다시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그 조금이 제 인생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끝까지 버텨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 일도 아니라며 넘기고 조금만 더 참자고 마음먹을수록 몸이 먼저 한계를 알려왔습니다. 그날도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아침상을 차리고 남편 앞에 국을 올려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런데 숟가락을 드는 순간 가슴이 갑자기 조여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은 이유 없이 빠르게 뛰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숟가락이 덜덜 떨려 결국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지만 숨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여보, 남편이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가 왜인지 아주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응급실까지 갈 뻔했습니다. 결국 병원 진료를 받았고 의사는 차트를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큰 병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공황 증상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안도감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차라리 분명한 병명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참고 버텨온 제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본인만의 시간은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본인만의 시간이라는 말이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핸들을 꼭 잡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가 예민해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이렇게 반응할 만큼 무언가가 오래도록 쌓여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집에 돌아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이 될까봐, 괜히 문제를 만드는 아내가 될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들과 손주들이 함께 모이는 가족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 전부터 메뉴를 고민하고 반찬을 미리 준비했을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준비하지 않았고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식당에 음식이 차려졌고 웃음이 있었고 손주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내가 집에 있으니까 엄마가 좀 예민해졌어. 지난번처럼 아주 가볍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난한 반응이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우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 큰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피곤해 보였고 나이 들어 보였고 무엇보다 너무 오래 참고 살아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사랑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하루를, 제 마음을 제대로 바라본 적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실이 참으로 서러웠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받은 약을 가방에 넣고 동네를 한참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 부동산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원룸 소영이라는 글자가 유난히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그 앞에서 멈춰 섰는지 다만 머릿속에 한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숨 쉴 수 있는 공간.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바라보며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참고 넘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혼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제가 정말로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종이를 꺼내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힘든 이유, 내가 두려운 것, 내가 원하는 것. 글을 쓰다 보니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 자신이 없는 상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또렷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끝나는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 없이 함께 사는 건 이미 끝난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무서웠지만 이상하게도 조금은 숨이 쉬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아직 말하지는 않겠지만 이대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남편에게 이혼이 아닌 전혀 다른 선택을 꺼내게 됩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이 끓는 소리,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만은 전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이 나이에 무슨 생각이냐는 말이 들렸고 눈을 뜨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더 크게 올라왔습니다. 결국 새벽녘에 저는 결론 아닌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결혼을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살려두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거야? 그 질문이 그날따라 다르게 들렸습니다. 일상을 묻는 말이 아니라 제 하루를 확인하는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준비해둔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혼자 좀 나갔다 오려고 해. 남편은 신문을 넘기며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 어디 가는데? 그 짧은 질문 앞에서 제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항상 설명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왜 가고 언제 돌아올지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다르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좀 걷고 오려고. 남편의 손이 신문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그 정적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혼자? 그가 물었습니다.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묻지 않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기 속에는 말하지 않은 질문들이 가득했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면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것조차 큰 결심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저는 잠시 신발장 앞에 멈췄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평소보다 조금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 괜히 문제를 만드는 건 아닐까? 이 나이에 이런 행동이 우스운 건 아닐까?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떠오른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나는 또 몇 년을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다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치 큰 사고를 친 사람처럼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비로소 숨을 깊게 쉴 수 있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저는 처음으로 누구의 시선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조금 떨어지고 싶었습니다. 걷다 보니 작은 공원이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무도 저에게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눈물이 날 만큼 낯설고 고마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저는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결혼, 출산, 시부모님 뒷바라지, 그리고 남편의 은퇴까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저는 늘 역할로 살아왔습니다.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는 살아왔지만 나로 살아온 시간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자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짧은 자유가 끝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해진 것도 있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묻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같은 저녁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어느 선을 넘어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분명한 생각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설명하며 살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며칠 뒤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조용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침이 오고 밥을 먹고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전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을 뿐 저는 이미 한 발을 집 밖으로 내디딘 상태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질문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이 질문은 밤이 되면 더 선명해졌습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목소리들이 차례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인데, 아이들 아버지인데, 이 나이에 참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목소리들은 모두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저는 저에게 묻곤 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선택이 용기인지 아니면 욕심인지. 그때마다
확신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면 나는 다시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며칠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는 안부 전화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 일도 말하지 않았는데 마치 모든 걸 들킨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 잘 지낸다.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아빠랑은 괜찮아?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괜찮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딸을 위한 말이었지 제 마음을 담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가정을 흔드는 건 아닐까,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당신 좀 달라진 것 같아. 그 말은 책임을 묻는 말도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확인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뭐가?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냥 예전 같지 않아서 그 한 문장에 저는 오히려 숨이 막혔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은 제가 변했다는 뜻이기도 했지만 그동안의 제 모습이 당연하게 여겨졌다는 뜻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처음으로 제 마음을 조금 꺼내 보였습니다. 나도 예전 같지 않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도 처음으로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고민하지 않겠다고, 적어도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공원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구경만 좀 해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개사는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은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말은 아무 의미 없는 설명이었을지 모르지만 제게는 큰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작은 원룸을 보며 저는 상상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는 하루를.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묵직해졌습니다. 이 선택이 가족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기적인 선택이더라도 이제는 나를 살리는 쪽을 택해도 되는 걸까?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무조건 참는 게 더 이상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아직 말하지 않은 한 가지 선택을 마음속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선택은 이혼도 아니고 가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의 관계를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끌고 가게 될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당분간 각자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어. 말을 꺼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말을 하기까지 수없이 연습했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나오자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황과 경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가 물었습니다. 이혼을 하자는 건 아니고. 저는 급히 덧붙였습니다. 다만 지금처럼은 더 이상 힘들다는 말이야.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럼 각자 살자는 거야?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간과 시간을 조금 나눠서 지내보고 싶어. 그는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한 집에서 한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각방을 쓰고 각자 일정을 존중하고 서로에게 설명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때? 말을 하면서도 저는 제안이 얼마나 낯설게 들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의자에 기대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도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그가 말했습니다. 그 질문은 이 선택의 본질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체면, 소문.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저도 놀랐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다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힘든 줄은 몰랐어.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 대화는 눈물이 아니라 선택이 필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서로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따로 살아보는 건 어때? 그날 밤 우리는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그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불안하면서도 조금은 편안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마음을 속이지 않고 하루를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 공기는 어색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필요한 말만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서도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고 남편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작은 신호들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제 일정을 묻지 않았고 저 역시 그의 생활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변화는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막혀있던 숨통이 조금 트인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조금 나아 보인다. 그 말은 칭찬도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실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변하자 관계도 어쩔 수 없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평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곧 자식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가장 어려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이들에게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언제가 지금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해 온 건 아들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쯤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요즘 집 분위기 조금 이상한 것 같아. 그 말은 질문이었지만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되묻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피할수록 더 깊은 오해가 생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제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힘들었지?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비난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듣고 싶으면서도 가장 두려워했던 말이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쉽게 그 말을 써왔다는 걸 이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힘들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도 엄마 마음을 다 알지는 못했을 거야. 그 말은 아버지를 감싸는 말이기도 했지만 저를 이해하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 균형이 고마웠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언제든지 엄마 얘기 듣고 싶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저는 그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가족의 역할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들과 따로 만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손주들은 없었고 부부 이야기도 아직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지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혼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예전처럼은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내가 많이 지쳐 있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말을 하면서 눈물이 나올까봐 걱정했지만 이상하게도 담담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설명이 끝났을 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인생도 엄마 거잖아. 그 말은 제가 평생 누군가에게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도 아이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제 인생을 내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딸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지는 게 우리한테도 좋아. 그 손의 온기가 제 마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오래 묵은 죄책감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믿었던 선택들이 어쩌면 아이들이 가장 원하지 않았던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아이들과의 대화를 전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말했어? 그가 물었습니다.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속에는 놀람과 당혹감과 어쩌면 처음 느끼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저를 대하는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졌고 제 시간을 존중하려는 모습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선택을 되돌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제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제가 가고 있는 길이 이기적인 길이 아니라 늦었지만 필요한 길이라는 확신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마지막 선택으로 저를 이끌게 됩니다. 남편은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며칠 뒤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조건이 하나 있어. 그 말에 저는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조건이라는 말은 늘 양보를 요구하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말해봐.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되 나도 나대로 살게 해주면 좋겠어. 그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붙잡거나 통제하거나 되돌리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거리와 자유를 인정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기대하지 말자는 뜻이야. 내가 물었습니다. 그래.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덜할 테니까. 그 말은 서늘했지만 이상하게도 정직하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그제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각자의 방, 각자의 일정, 각자의 시간, 함께 밥을 먹을 때도 있었고 각자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굳이 보고하지 않았고 왜 늦는지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부부답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부부라는 이름 뒤에 가려졌던 두 사람으로 다시 서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날 혼자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평범한 시간이 이토록 소중하게 느껴질 줄은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장면이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싸우지 않아서가 아니라 억지로 맞추지 않아서 편안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손주들 앞에서도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어른으로서의 평온함이라는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건강도 조금씩 좋아졌고 밤에 숨이 막히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전처럼 서로를 소모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 돕고 필요할 때 거리를 두는 조용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이 선택이 모두에게 맞는 답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가장 늦게 찾은 가장 현실적인 해답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저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노년의 하루는 충분히 살아볼 만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참는 것이 항상 미덕은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도 삶은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을 잃지 말라는 부탁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조금 더 솔직해져도 괜찮습니다.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지 않더라도 적어도 숨은 쉴 수 있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선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는 게 맞았을까요? 거리를 둔 게 맞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